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낯선 집이 됐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합니다. 자, 뉴스와이드 오늘 첫 이슈는요,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예고한 대로 탈당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요, 뭔가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복장을 주목할 수도 있는데 화면 좀 사진으로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까요? 복장 보시면요, 뭔가 좀 눈길 끄시는 거 없을까요? 넥타이 색깔입니다. 배종찬 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오, 민주당 색깔은 파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통상 파란색 넥타이를 매우 선호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글쎄요, 저게 빨강색일까요? 아니면 짙은 뭐 와인 색깔일까요? 이거 그렇죠. 일부러 저런 착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절묘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는 색깔로도 만들어지는데 예. 보시면은 약간 붉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와인 색깔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완전 붉은 색깔이면은 이게 국민의힘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 근데 이건 뭐냐면 다른 길을 가겠다. 네. 더 이상 파란색의 이재명 민주당은 아니다. 예.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특히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렇게 색깔을 유사하게 예. 좋아하고 선호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나요. 오.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좀 연관 짓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렇게 함으로써 이낙연 정치, 나는 내 정치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일종의 수도권 호남 유권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호남은 쉽지 않아요. 예. 당장에 또한 비명계 지지층들 유권자들을 향한 호소의 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게 분명 그냥 단순한 이 국민의힘 색깔인 빨강은 아니지만 굉장히 짙은 와인 색깔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파란색 계통을 상징으로 쓰는 정당이 있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파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코발트 블루 같은 더 짙은 파랑 이런 걸 맬 수 있었지도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스무리하면 이게 예. 뭐 방송용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약간 유사하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색깔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상훈 앵커의 색깔하고 비슷하네요. 이거요? 묘하게. 예. 여기도 약간 전문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점인데 그런 예. 어떤 차별화를 예. 시도했다. 어. 상징적으로 이렇게 봐요. 배용찬 소장님께 제가 기습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해주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뭔가 차별화를 노리고 착용한 거 아니냐. 넥타이 색깔 좀 주목받았어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탈당을 했죠. 그리고 뭐 신당을 만든다고 예고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관심사는 그 다음인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정의당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의당이 6석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내 3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면 기호 3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했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원칙과 상식 소속의 3인이 합류할 듯해요. 자, 그런데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아야 기호 3번을 받고 뭔가 좀 선명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필요한 의석수가 3명 이상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4명 정도가 더 합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살짝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기호 3번에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1차 목표는 7석 이상, 지지율은 15% 이상, 선거비 선거 비용 보전. 보전 확정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유동적입니다. 정택은 박원석 전 의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에서 언급되신 정태근 전 의원께서 오늘 나와 계셔서 일단 그 상황은 좀 이따 물어보고요. 일단 기호 3번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과 해서 합류하는 의원이 더 나와야 됩니다. 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의 현역 의원 숫자가 꽤 돼서 같이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제3당, 그래서 기호 3번을 발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예. 뭐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지금 언급됐던 분들까지를 다 모아서 빅텐트가 단일 대우로 이번 총선에 임한다. 예. 그러면 뭐 3번은 뭐 정해져 있는 번호고. 그거는 뭐 간단하게 3번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단일 대우는 되지 못하고 예. 이강한 이중 구도로 이제 간다 그러면 지금 그 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이름이 언급됐습니다만 저와 박문석 의원이 같이 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 이런 등등이 이제 예. 모여 있는 신당 같은 경우가 하고 예. 이준석 신당하고 3번, 4번을 놓고 다투겠죠. 그러겠네. 네, 그래서 경쟁을 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뭐 일관되게 다들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정치 질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제3지대가 예. 모두 협력해야 된다. 빅텐트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요, 정태근 전 의원님 지금 이름이 언급되셨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 정태근 전 의원님은 어떤 관계, 향후에 어떤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 뉴스와이드에서 처음 얘기하려고 다른 데서 아껴두셨어요? 좀? 아무데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일단 단독으로 좀 오늘- 달아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오늘 탈당하셨어요? 이 탈당 얘기를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요. 또 탈당계를 내셨어요, 오늘? 냈죠? 근데 탈당계를 내야지 탈당이죠. 근데 조용히 내신 겁니까,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 내일 얘기할지 또 하루 이틀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그 세 분 의원들과 더불어서 예. 저하고 박원석 의원이 중심이 돼서 예.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예.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제3지대의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한 빅텐트를 위해서 예. 함께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탈당하신 원칙과 상식 세 분, 네.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등 몇 분과 같이 손을 잡고 뭔가 당을 만드는 움직임이잖아요. 예,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한 그 신당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예, 저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이제 예, 이 총리께서도 이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예.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양쪽 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총선에 정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 올해 이제 우리 이제 구정 명절 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바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질문드려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님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 만드는 신당 추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나름 신당 추진이 있거든요. 그럼 각각의 신당이 만들어진 뒤에 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당이랑 하나를 놓고 같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같이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신당을 상당 만드는 준비위원회부터 같이 만드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전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정태근 전 의원께서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어요. 탈당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협력 과정이 있다. 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기회가 되는 대로 자막으로 좀 만들어서 전해주세요. 제가 제작진에게 좀 말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한 신당 일단 기호 3번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고요. 또 하나 이낙연 전 대표 하면은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다. 다들 그런 얘기 그리고 통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 신당은 호남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외골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그 상황에 있지 빠졌다, 않았나. 이렇게 네. 볼수 저는 있을까요? 오히려 호남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다. 그 안철수 신당과 같은 그런 바람은 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좀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자, 윤경호 소장님. 사실 그런데 호남에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게 되는 신당의 활약, 어떤 호응도 이게 좀 관심사라 그러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지역 정치인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남에서의 그 지지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도 박영선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라북도는 조금 기류가 좀 달라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는 광주 전남이 누가 예. 뭐라 해도 절대적인 기반이었죠. 예. DJ에게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 전남 담양이고 본인의 예.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정점이 됐던 게 전남지사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 예. 그 계기가 일종의 지역 분배라고 할까? 지역 화합을 위해서 부산 출신이라고 어떻게 보면 찍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출신, 광주 전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를 총리로 발탁해서 지금의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맨 먼저 나는 같이 안 갈래 했던 게 그 무리에 함께 속해 있던 이병훈 의원, 이계호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가장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윤영찬 의원도 어떤 이유로 탈당을 안 했어요. 막판에 탈당 예. 안 했잖아요. 현실적인 이 목전의 이해관계가 이런 것들을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동아일보에 같은 인연이 있었던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129명의 서명도 안 했더라고요. 굉장히 거친 표현에 비판에 굉장히 예. 약간은 부담이 됐던 거죠. 아. 그러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간곡히 만류합니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어요. 반대한다는 소리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탈당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소리였는데. 광주 전남이라는 지역 기반 의원들도 물론이고 예. 이낙연 전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을 밀접하게 맺고 있던 의원들조차도 예. 여러 이유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극단적인 진영 대결 이거 싫습니다. 그리고 포용, 상대방 인정하는 예. 정치합시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합시다. 이거는 좋은데 예. 그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상이잖아요. 그 이전에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팬덤과 같은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는 층이 있거나 지역이 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이런 평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지역 기반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빌 언덕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합니까?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또 현실을 따지고 보면 여전히 그게 유효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좀 드렸고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요. 현역 의원이 주선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장을 잡아둬야 됩니다. 현역 의원이. 자,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요. 이게 좀 이 위아래 있죠. 당초에는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서 기자회견장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으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윤영찬 의원의 탈당이 아닌 잔류선언. 이거였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계 정치인으로 꼽히신 분이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척 서운하죠. 윤영찬 의원은 원상팀들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상의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영찬 의원이 원상팀에서 빠진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요. 정기랑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전 뭐 한 오후 정도까지만 해도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잡혀 있었다 그래요. 오늘 오후 2시로. 근데 오늘 보니까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벌어진 일은 잔류선언이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뭐라고 볼까? 이게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실망 또는 분노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글쎄요, 뭐 실망, 분노보다는 예.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배려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음.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의 의원들이 예. 수시로 또는 적절한 공간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와 교감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탈당 기자회견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의 또 해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자연스럽게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기도 하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과거에 정무실장까지 했던 윤영찬 의원이 당연히 기자회견을 위해서 소통관을 예약을 해주는 걸로 알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저께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이게 예. 자연스러웠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앞두고 30여 분 전에 윤영찬 의원이 드랍을 선언함으로 해서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가 정치적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한 저는 배려로 보여지고 또 관련해서 윤영찬 의원이 이제 저는 그 탈당과 관련해서는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윤영찬 의원과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2, 3일 전에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사실은 실존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고민이라는 거는 잔류와 탈당을 놓고 확정을 못 하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현근택 그 전 원장의 예. 부원장의 뭐 사건이 어떤 오비 일학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인간적으로 결사적 관계에 맺는 사람들이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정치 입문에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과 수시로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예. 과연 이 탈당이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민주당에 남아서라도 DJ와 어떤 노무현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맞는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이 그런 실존적 고민이 사실 있어 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그날 아침에 뭐 급작스럽게 30분 전에 잔류 선언이 되면서 오비 일학처럼 꼭 현근택 부원장 사건 때문에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오해를 낳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가 상황 설명을 해 주셨어요. 유영찬 의원이 왜 잔류 선언을 했고 그간의 고민이 무엇이었고 그 배경 과정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경미 전 의원 발언 아까 들으셨죠. 보니까 서운합니다. 충격받았어요. 약간 이 분위기를 좀 갔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 뭐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파장은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남아 계신 분들이 사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서 맨날 쓴 소리도 많이 했는데 또 그에 앞서서요. 먼저 탈당하신 분들이 있죠. 원칙과 상식부의 이제 멤버인데 조응천 의원. 오늘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요. 본인의 지금 상황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역구 유권자 당원들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믿어주시는 거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근데 여의도 정치인으로서는 뭐라 할까요? 일반 고등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일진 없는 대안학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는. 지금요.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일진 없는 대안학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고등학교인데 일진들이 있어서 진짜 길을 못 피고 있었던 그 학교를 벗어나서 대안학교인데 일진도 없는 그런 아주 화목한 대안학교로 온 것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민주당이라는 학교 안에서
일진 누구 얘기하는지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진. 아마도 예. 네,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본인이 민주당이라는 학교 안에서 얼마나 핍박과 괴로움을 당했었는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학교 폭력을 당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학교를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일진 없는 대안학교로 옮기는 아이들은 예.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은 학교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원칙과 상식이 그 당 안에서 이 당내 뭐 민주주의를 새로 세우자는 등 이야기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게 됐다. 대안학교를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들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 과연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학교 안에서 도와주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 얼마나 같이 할 것인가 예.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고 봅니다. 일진 없는 대안학교라고 뭔가 비유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 비유를 하게 되면은 금방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조용천 의원은 아마 그런 비유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 글쎄 이게 뭐 후련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탈당을 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한 맹비난들이 오늘 나왔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민주당 혁신회의는 이낙연 씨와 탈당파들이 더 이상 민주당원의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정계 은퇴뿐이라고 확신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129명의 국회의원의 입장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개인적으로는 정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제 개인적으로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당은커녕 출당입니다. 그리고요, 뭐 민주당을 더럽히지 마라. 뭐 맹비난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런 약간 비난 입장, 이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좀 맥락이 통한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하신 분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까? 뭐 이재명 대표하고 생각이 통한다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129명의 의원들이 좀 더 이를테면 절제된 언어로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예.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생각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이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는다. 예. 사실은 9일이죠. 9일 탈당 하루 전날에서야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도 어떤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지금 이 매우 거친 언어로 또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버리고 예. 129명의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보면요. 164명, 167명의 의원들 가운데 또 38명의 의원들은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대부분 그럼 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 높고 그 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천에 불이익 받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내 소속한 의원들이 예. 그 지금의 이 상황을 민주당의 어떤 그 통합과 혁신을 어떻게 더 우리가 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자, 본인 당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이 없는 저런 그 성명문 자체는 예. 당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저는 대단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 소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하면은요. 지금 164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오늘 서명하신 분들이
129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덕구의 마지막 얘기했던 강덕구 의원이 당의 주요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불체포 특권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때에 그 체포 동의안 부결에 호응했던 이재명 대표 쪽에 호응했던 모두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36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지도부 129명에다가 주요 지도부를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그 거죠.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물론 이제 그 친명이 아니면서도 예. 그 당 잔류를 원하시는 분들 계셨겠습니다만 예. 저 지금 성명을 주도한 것은 거의 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그룹들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숫자니까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명단 보니까 이른바 비명으로 꼽히신 분 이름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경찰 벼르는 민주당, 한편에서는 음모론. 음모론이요? 이거 음모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음모론이 지금 또 뭐가 있나 보네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선 어제죠? 이 사건 조사를 했던 부산경찰청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고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뭔가 경찰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시연하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시고요.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 될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저희가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빈말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자, 빈말 아닙니다. 이거 갈 수 있습니다. 작정하면요.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유경호 소장님. 근데 사실 경찰이 비공개가 좀 많았는데 일단 보면은 당적 공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 신원, 이 피의자의 이 신원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변명문 일부는 소개했지만 전문 공개는 안 했거든요.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좀 강한 불만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당적은 뭐 정당법 24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는 건 무리겠죠. 오히려 그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신상 공개 안 하겠다. 나이, 이름, 뭐 기타 등등의 경력. 근데 문제는 뉴욕타임즈에서 이걸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머쓱한 일입니까? 보통 일주일이나 지난 거든요. 먼저 했더만요. 지난주에요.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됐고요. 흉악범의 경우는 신상 공개하죠. 관련 위원회 열어서 회의까지 하죠. 흉악범은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거 역시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살인 미수, 명백한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여러 정황이 그걸 보여준다면 이건 흉악범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런 점에서 경찰이 과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 반영이 바로 변명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걸 기자들에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 저 김모 씨가 확신범인가 보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 변명문에 담겨 있다면 그 변명문은 여과 없이 공개를 했어야 된다. 이건 알 권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경찰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무적 판단을 지나치게 해서 매를 스스로 번 꼴이 되냐. 그러다 보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강준혜 변호사, 지금 윤경호 수장께서는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 네. 그게 지금 뭔가를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 그러는데 경찰이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소장님이랑 좀 비슷하게는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좀 너무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피의자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로 이제 당적이 있고, 두 번째로 친상 공개, 그리고 세 번째로 변명문 공개,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법에 있어서 공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께도 많이 알려졌는데, 신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견이 나왔는지 뭐 이야기를 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밝힐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좀 나왔던 내용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을 해줬으면 브리핑을 해줬으면 많이들 좀 이해를 하지 않으셨을까. 비공개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죠. 예,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변명문에 대해서도 이거를 굳이 밝히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변명문의 일부라는 것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변명문이 이번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게 되면은 기자들은 계속적인 취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취재가 됐을 때 전체가 아닌 또 일부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일부를 발췌해서 또 이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파편적으로만 또 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에서 변명문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저도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찰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특히 민주당이 괴단히 지금 경찰을 향해서 뭔가를 벼르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내용은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어제 경찰이 브리핑을 한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자, 와이셔츠 얘기를 해요. 셔츠. 흉기는 와이셔츠 목깃을 먼저 관통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목깃이 칼날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경찰이 그 와이셔츠, 그러니까 뚫렸어요. 그 와이셔츠 목깃이.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옆에 있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요게 와이셔츠 깃인데 요걸 이렇게 뚫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일부러 보여줬죠. 요 모습이고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옷깃독에 치명적 결과를 받았다. 지금 옷깃 바깥쪽과 옷깃 안쪽에 있는데요. 바깥쪽에는 1.5cm 정도가 찢겼어요. 그러니까 일로 칼날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옷깃 안쪽에는요. 1.2cm. 그러니까 흉기가 바깥쪽을 통해서 안쪽 옷깃까지 관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 부위가 되는 거죠. 어제 경찰이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내놨거든요. 자, 이거 관해서요. 배훈찬 수장님. 그러면 셔츠 목깃이 아니었다라면 정말로 그야말로 치명상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옷깃, 셔츠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살렸다. 이재명 대표를 살린 셔츠 옷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사진을 보시더라도 옷깃 바깥쪽이 1.5cm, 안쪽이 1.2cm인데 이재명 대표가 1.4cm의 자상이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 길이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실제 이 1.4cm의 목에 이재명 대표가 자상이고 이제 그 깊이가 2cm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옷깃을 닿지 않고 바로 거치지 않고 들어갔더라면 이른바 경정맥이 아니라 경동맥이에요. 그러면 이게 피가 더 많이 이게 피를 흘리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위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저도 지금 옷깃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옷깃입니다. 이 옷깃이 막아졌다. 그러니까 목에 닿을 때는 그 들어가는 깊이 자체가 좀 적어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사 결과가 지금 다른 건 공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경정매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다. 이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옷깃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신만고, 예. 천만다행의 순간을 만들어낸 것은 셔츠 카라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와이셔츠의 옷깃 덕분이었다. 어제 이제 경찰이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좀 소개했습니다. 오, 와이셔츠가 약간 이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한 셈이 됐어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목이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불만 표시하면서 벼르고 있다. 이게 하나였고요. 그 뒤쪽이 무슨 음모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며칠 전에 민주당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 오늘 좀 뒤늦게 좀 주목을 받았어요. 알려지고요. 그 목소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뭔가 그 의료 행위들 이런 게 만약에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뭐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태근 전 의원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가 진행이 돼서 혹여라도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다. 이거 부산대병원을 겨냥한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무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이 어떻든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내지는 또 진영적인 그 의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의사가 치료를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치료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의료 행위가 진행됐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비극적 상황을 벌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소위 이제 어이들이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몸을 더 쇠하게 만드는 약들을 쓰는 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뭐 이런 등등을 변명하려고 그럼 저런 얘기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옮긴 이유가 바로 이런 걸 걱정해서 옮겼다 이겁니까 지금? 저는 근데 저분 생각이 민주당 다수의 생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청와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저 얘기는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명이 나왔어요.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 나왔는데 좀 해명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라는 표현,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말한 것, 민주당 부산 간략 치료는 억지 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억지 주장이다. 그럼 지금 이게 아무튼 해명까지 전해드렸어요. 정기랑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여선웅 그 행정관인가요?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족들의 권유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예. 근데 만에 하나 예. 의사들이 부산대 의료진이 예. 반대해서 예. 부산대에서 만약에 치료를 했어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예. 문제가 잘못됐다. 예.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서울대로 옮겼어요. 예. 거기서 뭐가 잘 안 됐어요. 예. 그때는요, 그럼. 그럴 때 가족들의 책임이 크겠죠. 옮긴 사람들의 주체가 그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탓하기 이전에 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권유로 이송을 결정했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변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나 주변 참모들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1야당 대표의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정서를 고려하면서 조치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해명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라는 표현,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 말한 것. 아까 정 소장님이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의 의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옮기겠다라고 하는 의사. 그렇잖아요. 그거 그것에 반하는 만약에 행동이 있었을 경우에. 가족은 전원을 원했고 만약에 그렇죠. 부산대병원을 전원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 뭐 이런 걸 가정한 건가요? 아무튼 본인의 표현은 그게 아니었다.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었다. 이걸 해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논란처럼 좀 비춰지고 있어요. 글쎄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무슨 물청소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물청소. 오늘이 아니라 어제군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대테러 종합실에서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내용입니다. 하도 억측이 많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려 합니다.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이 이제 부옇게 됐는데 그 사진 속에는요 이제 뭐 혈흔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부옇게 칠해놨는데 강준혜 변호사. 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의 얘기는 한마디로 경찰이 뭔가를 급하게 막 정리하려 했다. 좀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현장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보존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야외에서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요. 네, 맞아요. 지금 정청래 의원은 뭐 경찰은 이게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예. 마치 경찰이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께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이렇게 현장을 보존한다는 거, 폴리스 라인을 친다는 것은 경찰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지금 경찰이 하는 말은 뭐 사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영상들도 지금 있잖아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이상 그것을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보면은 어떤 개인적인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이 혈흔을 계속 두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은 굉장히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무언가 음모론이라든지 몰아가는 그 이상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약간 다른 얘기도 또 꺼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까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과 사법 제도에 의해 정적인 야당 대표 제거를 실패하자 직접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사 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고는 이게 일단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이 됐고 검찰이 야당 대표 제거 못하다 직접 뭐 물리력을 뭐 행사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본질이 흐려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말 실수 그다음에 의도를 가진 비판 그리고 의사단체들의 뭐 또 고발 아까 얘기한 뭐 신상 공개 뭐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에게 물리력 그것도 살인을 전제로 하는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저런 습격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왜 빚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우리의 분위기가 이렇게 격화됐는가. 이거에 대한 반성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건 그건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본질적인 논쟁들 때문에 대중들은 사실 이런 거에 더 이제 시선을 집중시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데요. 아까 그 청와대 행정관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김성주 의원의 얘기 중에는 뭐 도대체 근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검찰 권력으로
제거를 하려다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직접 이렇게 뭐 얘기한다는 행사에 거는 나섰다. 그건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설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문화, 이게 정치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지. 예.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한 거 너는 무슨 의도냐. 너는 왜 이거 부산대병원에서 진료를 안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 부산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제발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당사자들도 아실 거예요.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민주당과 뭐 일부 이제 의사 단체들과 뭐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뭐 고발 건도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또 비판이 뭐 정치적인 뭐 선동에 이용당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리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원래 부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옷을 갖다 왜 저렇게 해주냐. 자, 윤심 질문에 당 이끄는 건 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왜 저런 질문과 답이 나오는가 하면요.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 이쪽 오른쪽 걸 봐주세요. 오늘 공천관리위원, 위원장은 이미 선정이 됐는데 위원 10명을 오늘 공개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른바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찐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포함이 됐어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앞서서는 당 사무총장도 맡았거든요. 그러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철규 위원장 공관위원 됐는데 이거 혹시 윤심 작용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 이끄는 건 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내 공천은 충분히 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히 당내 공천 분들이 와가지고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원장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나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건 아닙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굉장히 단언을 하고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정기정 교수님 기자들 질문에 당을 이끄는 건 접니다. 그럼 이 당을 지금 제가 주도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보면 공천도 제가 위원장과 잘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거 누구를 향한 말로 들으셨습니까? 혹시 국민 또는 아니면 다른 곳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죠. 뭐 다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명목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인 것만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개 한 1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예. 대부분 공관위원장은 외부 인사입니다. 그다음에 공관위원도 외부 인사를 보통 3분의 2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도록 구성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내 상황, 253개 지역구 선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당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 출신의
공관위 부위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이 됐다? 예. 이것은 이번 국민의힘 공관위의 10명의 공관위원 중에서 예. 키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은 윤심을 대변하는 윤심 공관위가 된 거다. 자, 이것을 아무리 대표는 접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예. 대표가 공천 과정에 일일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어떤 절대정명의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대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은 공관위 내부에서의 그런 논의 구조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윤심 공관위로 우리가 충분히 규정할 수 있겠고 여기에 또 법조인이 4명이나 들어갔어요. 예. 뭡니까? 결국은 이신전심이에요. 지금 검찰 출신 후보자들 어떻게 이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에 예. 공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결국 가제는 개편이라고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많이 포진함으로 해서 직간접적인 인연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이번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의원과 법조인들이 과도하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심 공관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10명의 공관위원이 오늘 정해진 거죠. 그중에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있고요. 그리고 당 사무총장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총선을 보면 사무총장이 공천 자체, 공천 과정을 좀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무총장이 들어가 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철규 위원장. 그리고 이철규 위원장은 앞서서는 사무총장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관위원장도 하고요. 강준호 변호사. 네. 계속 자리를 맡는 셈이 됐어요, 지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계속적으로 좀 중요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예. 저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본인이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실무위원으로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관위원이 이제 오늘 10명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 원내에서는 3명이 들어가 있죠. 장동혁 사무총장. 근데 예.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종성 의원인데 비례대표란 말이에요. 지역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철규 의원이 되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지역구로서 재선으로서 또 지난번에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실무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도 로스쿨 교수가 되었고 또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와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러한 논란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모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임명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위원 명단 발표가 있은 이후에 언론에서 이철규 의원이 왜 들어간 것이냐 거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건 나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상황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넘어오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있는 총선도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보궐선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음번 대선을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가 당내에서 이제 윤심과의 관계,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나다. 한동훈 위원장 말한 내용이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발언 기회 요청하셔서 드릴 건데 제가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선거 때 되면 당 사무총장이 공천 그 실무 작업을 좀 전체로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현역 사무총장이 현재 사무총장이 장도혁 위원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전직 사무총장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이 됐어요. 장동혁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무총장급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 예를 들면 장동혁 사무총장이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든 그거와 다른 견해가 있고 실제로 당내 사정을 잘하는 사람을 같이 포진시켜야 그래야 견제가 되고 민주적 공천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공천이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 소위 당대표나 당 주류가 의원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
공천과 관련해서 컷오프를 시키거나 전략공천도 내리꽂거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당내에서는 예를 들면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은 아예 나 이번에 출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역 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가서 사심없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봐도 예를 들면 한동훈 체제에서 예. 장동영 사무총장이 들어왔고 이철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서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또 인재겸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했다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주류나 윤심을 반영하는 사람과 다른 입장을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를 들면 친박과 친이가 싸울 때에도 예를 들면 MB 정권 때에는 그래도 친박 쪽에서 주요 홍심위원을 넣어요. 그때 강창희 의원이란 이런 사람 넣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에서 많이 이탈했어요. 자, 일단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이 된 걸 가지고 기자들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10명이잖아요. 뭐 평균 연령 나오고요. 70년생 절반. 근데 10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어떤 인선에서는요. 검사 출신 그리고 뭐 판사 등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법조인 출신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한 법조인을 따져보니까 4명이 포함이 됐거든요. 윤경호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 질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기자들로부터.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은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율사들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공관위원회에서도 상당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이 좀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라고 통칭해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변호사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거는 뭐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봐요.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반감은 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많이 해먹느냐. 아니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 바로 오더니 여당 대표마저도 검사 출신이냐. 처음에 주요 공직 인사를 할 때 무슨 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금감위원장도,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 그리고 대통령실의 뭐 주요 보직의 참모들 그거에 대한 반감이 컸잖아요. 서울호범이라는 영화가 대중들에게 왜 공감을 얻느냐? 아니 무슨 검찰 쿠데타로 지금 집권한 거야? 라는 식의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득세를 했다면 지금 포진이 됐다면 아마 엄청난 반감이 커졌겠죠. 그러나 지금 4명 중에 보니까 유일준 변호사만 사실 검사로서의 경력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뭐 판사 출신이에요. 장동영 사무총장 판사 출신 중에 이제 발탁된 건데 저는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법조인이라고 얘기되는 변호사,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든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대부분 대접을 받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잉 대표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치라는 게 법 위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화와 타협이라는 거. 꼭 법대로만으로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의 사법화라는 현상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정치 여야 간에 싸우다가도 결국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제기해 법원에 가서 판단해 주세요. 법원이 정치를 오히려 더 좌우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대로 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거를 유권자들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정당도 그런 거를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법조인들이 이렇게 과잉 대표되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이래저래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뉴스와이드가 다룬 이런 내용에 관한 질문들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질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까 답변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이상 토크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 뭐 이기는 정당,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내신 분이 있네요. 다름 아닌 안철수 의원인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보면 경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10석 정도가 가능할까. 자, 그럼 지금부터 안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오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예. 바람이 분당. 썰렁하네요. 예.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아, 네. 예. 뭐 갑자기 바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지금 들으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의원께서는 경기도 10석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말 당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경기도도 어렵습니다. 까마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예. 그래서 이 선거를 제가 치러본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전국 단위로 이 당대표가 돌아다니다 보면 경기도만 신경 못 씁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지원 유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하고 싶다는 얘기신가요? 무슨 그런 소리입니까, 말씀은 그럼? 아니죠. 예. 뭐 질문하시죠, 배우철 소장님. 안 의원께서 경기도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10석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경기도가 7석이었거든요. 그죠?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7석이었어요. 네, 10석이면은 뭐 지난 총선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전국 단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종찬 소장님, 한국에서 양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이유 아십니까? 양요? 예. 뭡니까? 양도 소득세 내야 돼서 그렇습니다. 양도 소득세. 그만큼 민생 문제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예.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의원님도 말씀드립니다. 총선이 힘들 것 같은데요. 실망입니다. 질문이나 좀 해주십시오. 오늘 안 의원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질문 좀 빨리 아닙니다.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앞서 다뤘지만 탈당을 했거든요. 조만간 뭐 신당 창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 의원께서도 또 창당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신데 2010년 총선 때 이른바 녹색 돌풍의 주역이었는데 신당 창당의 선배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또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국은 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뭡니까? 엔화. N이죠. 그럼 호주는 뭡니까? 뭡니까? 달러입니까? 뭡니까? 호주머니입니다. 호주머니를 열어서 가진 것들을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전략 전술이 나온다. 이렇게 호주머니에 말씀드립니다.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라. 그렇습니다. 그런 조언이시군요. 네. 예. 근데 안 의원님 재밌다. 제발 네. 그런 유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2016년에는 이상훈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녹색 돌풍이었잖아요. 오늘 또 녹색 옷을 입고 나온데 안 의원께서.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영 존재감이 없다. 그런 유머를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안 의원의 존재감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살펴보면 전국에서 안철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배종찬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갚아주신 것 같아요. 인지도는 여전합니다. 호감도는 제가 더 높잖아요. 뭐 그런 여론조사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두 분은 나오시면 자주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요즘에 뭐 이 여권의 관심 인물이라고 하면 단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어제는 부산 방문하면서 이른바 1992년 맨투맨 티셔츠 이게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금 사진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준비된 대로 좀 이렇게 흘려주시고요. 저 티셔츠를 입는데 이게 주목을 받았는데 반면에 안 의원께서는 마라톤 자주 뛰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렇게 스타일 면에서 조금 한동훈 위원장이
앞선 거 아니냐? 혹시 안 위원장께서 부러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리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요. 예.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 제가 했던 겁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넥타이 풀고 셔츠 스타일로 입던 거, 예. 그리고 후드티 입던 거, 예. 그리고 목소리까지 바꾼 거, 이거 다 제가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진짜입니다. 스타일에 먼저 하셨다. 네. 안 의원님 근데 예. 202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눈썹 문신도 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안 좋았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뭐 예쁘게 잘 됐는데. 후드티 말씀하시는데 예. 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좀 주목을 받으려면 뭔가 좀 스타일의 변화, 헤어스타일을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처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면 수도권 전멸합니다. 아, 저 과거에 염색도 했었고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파격은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내실을 갖추는 건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머니하면 수도권 전멸이라는 게 인상적인 답변인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져야 될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 의원님. 오늘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안 의원님과 앙숙 중에 앙수로 꼽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씨하고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이준석 씨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곰돌이 푸가 수영을 하면 뭡니까? 뭡니까? 어푸입니다. 어푸.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까지 뻗어 가시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코너 계속 해야 됩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안 의원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부인과 관련해서 의혹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풀려져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털어야 될 필요가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그 특검을 한다고 하면 뻔하게 민주당의 의도는 총선용, 정량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또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용으로 이것이 변질돼서 악용될 것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그렇다면 총선 직후에 특검을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참 좋겠다. 총선 직후에 특검 얘기를 꺼내놨는데 정기란 교수님,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뭐 받을 리도 없고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지금 여권의 기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최근에 여권으로 가셨는데. 최근에 갔잖아요.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선민 후사를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선민 후사를 가장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잠시 총선 후에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철퇴를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산의 지침이 떨어졌겠죠.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총선 후 특검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총선 후에라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여론을 하고 있는데 여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지금 던지고 있는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업고 정치를 하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려고 했더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어떤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기 존재감도 드러내고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은 잠시 궤도를 이탈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이 앞서서 이건 지난달 이 특검법이 좀 이슈가 되고 이제 통과 전에 사실 거부권 행사가 예고가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뭐 할 거다. 그래서 실제 이제 거부권 행사했는데 거부권 행사 이후 시나리오가 몇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거였어요. 제2부속실 설치, 그다음에 이어서 특별감찰관을 둔다. 그리고 이어서 총선 후 특검 이런 과정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시나리오 중에 있었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용산하고 얘기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문제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이 상태로 만약에 공천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처럼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 동조해서 특검이 간다.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용산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기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지금 야당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에서 압축을 해서 올리면 그거 우리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용산에서 당한테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야지.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 3분의 2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어떻게 촬영됐든지 간에 보면 동영상 과정에서 보면 핸드백도 받고 국정에 관여하는 모습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특별감찰관 이부속실 이 문제 가지고 용산에서 이걸 계속 뭉개려고 그런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특검 추천에 대해서 그래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빨리 받는 것이 이 용산을 위해서도 좋고 전체 국민이 봤을 때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야죠. 이 특검과 관련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 계신 분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한 건데 질문이 이랬어요. 지금 총선 끌고 가려 쌍특검 재표결 미룬다.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재의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질질 끌고 나중에 하려는 게 이게 총선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부정하지 않겠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닌가? 부정하지 않겠다. 그런 정치적인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애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처음부터 예상이 되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의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회에서의 그 과반수로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그 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고 15일 안에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국회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15일 안에 해야 되지만 돌아간 국회에서는 언제 여기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지 없는 거죠. 지금 조금 아까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총선이 4월 10일에 있는데 그때까지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서는 계속 가고 싶다는 거를 솔직하게 밝힌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번 해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가면은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올해 안에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말도 역시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빨리 좀 수사해라 규탄 대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특검 법안이라는 것으로 올려서 그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쓴 거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안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올해 안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끌고 가고 싶은 것이 민주당의 마음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재의결하자. 지금 재의결 빨리 하고서는 털고서는 그 다음 이슈로 총선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총선용 압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룬 주제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을 약간 수세적으로 몰아가는 주제잖아요. 이 이슈가. 반면에
오늘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PK 일정, 특히 어제 저녁부터는 오늘까지 부산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적인 이슈,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 뭔가 오늘 회의에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어떤 설명도 좀 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께서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조차 최측근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현근택은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인증샷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아무리 고독하다고 하지만 누구하고도 조언도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병실에 사실은 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마음 통하는 몇 사람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아주 다르죠? 양쪽 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 전날 정성호 의원과 뭔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의 얘기 나오고 징계 수위가 나오고 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뭐가 다른 또 바뀐 어떤 설명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뭔가 다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배현찬 소장님. 네. 이제 이게 문자 사태라고들 하는데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침묵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더 낫습니까? 아니면 뭔가 해명을 자세히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일런스, 침묵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 꺼내는 순간 예. 이게 해명이 되거나 해소가 되지 않아요. 1파, 만파, 1000파, 10만파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우선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 수 그 있고. 논란으로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비명계에서는 공천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봐라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되는 거 아니냐. 공천을 못 받는 정도의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심한 거 아닌가. 요 왜 이렇게 이제 문자도 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예.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해명으로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때도 이렇게 길게 줌으로 쫙 당기게 되면은 찍히게 돼 있어요. 예. 다 필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터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필터를 해서 누구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난감해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자칫 이 논란들 이게 윤영찬 의원까지 소환이 됩니다. 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게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의 폭이 될지는 우리가 뭐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2030 MZ 세대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정치과학적으로 보면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분석이신데 여론조사 전문가신 배영찬 소장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정치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그런데요 아직은 몰라요. 이런 논란이 지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당사자가 된 그 문자의 주인공처럼 돼버린 현근택 변호사가 당에서 지금 뭔가 조사한다지만 징계가 굉장히 미미하고 향후에 결국엔 공천을 받게 되면 이거 논란 다시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칙대로 해야겠죠. 규정대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문찬 소장의 얘기를 뒤집으면 우스갯소리로 들킨 게 죄죠. 들킨 게 죄다. 예, 정치권에서는 되게 그러잖아요. 왜 지켰는가 그걸. 그렇죠. 들킨 게 죄인데 뭐 의도적으로 흘렸을 리는 없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측근이라는 게 뭐예요? 현안이 있을 때 의견 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정성호 의원이 무슨 뭐 특보도 아니고 뭐 당직 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킨 게 죄인데. 예. 원칙대로라는 말씀은 윤리심판원이나 또는 뭐 징계위원회 이런 데에서 관련 규정이 있느냐를 따져보고 그 규정에 성희롱과 관련해서 당사자, 피해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있고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뭐 공분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측근이라고 밀어붙이겠어요? 그러면 더 큰 걸 잃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들킨 게 죄라는 이 말이 모든 걸 함축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는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의사를 전달해도 난망, 안 해도 난망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윤리심판원이 뭐 한번 부의가 되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겠죠. 빨리 마무리되고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그 공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폭행, 음주운전, 뭐 성희롱, 기타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 사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미안하지만 거기에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관련돼서 이제 청구택 변호사 오늘 이 사안과 관련된 어떤 입장들이 나왔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사건 보도 직전 상대 후보가 내게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시 사건 기억 잘 안 나고 사과하라는 피해자 측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요구 강준혜 변호사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현근택 변호사의 상황은 당내에서 징계 절차를 넘어서서 이게 형사사건화 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작년 12월 29일에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윤영찬 현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그쪽에다가 변호사 사무실도 옮기고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에 시민단체 송년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송년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있었던 지역의 정치인과 수행비서에게 너네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너네 왜 같이 감기 걸렸냐?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근택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그게 회식 자리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시민단체 회식 자리라면은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얘기를 피해자 말고 또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이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했다라는 뭐 언론 보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기억나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오늘 밝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피해자 측에서는 이게 언론 보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을 민주당에다가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피해자는 이미 민주당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피해자가요. 아직 현근택 변호사가 조사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 문제화가 되면은 현근택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때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결국에는 뭐 그렇다고 4월 10일 날 총선 전까지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오고 그럴 그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완전히 최측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에 임명한 건데 지금 부원장 자리 내려놓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피해자 측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지만 고소고발 같은 게 들어가서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상황이 좀 이렇게 돼 있군요. 난 정치적 결벽증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벽증 앞에 정치가 붙었어요. 정치 결벽증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요건데 일단 관련 목소리 조국 전 장관이 총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듯한 발언들 좀 모아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조용히 웅크리고 골방에 처박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범민주 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정말 희망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이룰 수 있는 것은 20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싱크탱크 뭐 이런 것도 출범하는 게 예고돼 있잖아요. 이게 오늘인가요? 아마 예고돼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어제입니다. 이제 한 언론이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언론에 얘기한 건데 총선 출마 여러 제안에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 결벽증 갖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한다, 출마를 한다가 아니라 저는요 정치 결벽증 없어요 그런 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제가 요걸 소개한 동안 미리 질문을 좀 드렸어요. 정치 결벽증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써달라 그랬거든요. 지금 한 분 빼고 4명 다 쓰였는데 일단 올려주세요 쓰신 분은. 제가 그러면은 정기남 소장님도 일단 답을 한 번에 쫙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정기남 교수님은 이건 출마 예고인데 몸값 높이기. 아, 요게 붙어 있군요. 위드입니다. 그리고 윤경호 소장님도 역시 출마. 거의 같은 답이고요. 이쪽으로 가서 배훈찬 소장님 아주 큼지막한 출마예요. 큼지막한 출마. 그리고 맨 끝에 지금 강준혜 변호사께서는 땡큐라고 쓰셨으니까 이것도 그냥 같은 맥락이군요, 지금요. 그리고 가장 늦게 쓰신 정태근 전 의원님 뭡니까? 애원이요. 가장 독특하신 답을 쓰셨는데 정태근 전 의원님은 이 뜻이 뭡니까? 이게 애원.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지금. 아, 출마하고 싶은데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옆에서 좀 봐달라. 나 좀 출마할 수 있도록. 뭐 좀 분위기 좀 잡아달라는 겁니까? 근데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씁니까? 정치 결벽증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출마 비슷한데 우선 출마 예고라고 좀 구체적으로 몸값까지 쓰신 게 정기남 교수님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법조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말을 좀 고상하게 하려고 해요. 뭐 관심을 유발시키려고 해요. 예. 한동훈 장관도 미사 여구를 참 많이 인용하잖아요. 예. 본질은 미사 여구가 아니죠.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2월 8일 아마 2심 선고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저렇게 좀 약간 정중동으로 몸값을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좀 약간의 모호함을 유지하면서 예. 저 정치 결벽증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출마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정치를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이 국민적 어떤 관심이라면 국민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어떤 사죄 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 이것이 더 우선이지 본인의 어떤 그 명예 회복을 위한 출마는 국민적 공감을 좀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제한된 조건에서 몸값을 올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벽증의 반대말은 뭐 비결벽증이 아니라 그럼 약간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진흙탕 들어가는 거 겁나지 않아요? 이 뜻일까요? 저는 짧게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읽을 때 정치 결벽증은 없다.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는 다른 결벽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보셨어요? 그렇죠. 다른 결벽증은 사법이다. 근데 이 사법은 단순히 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이 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다음에 사법. 이 법은 법적 재판 부담.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이것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출마한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 하나가 짧게 준비됐는데 마저 확인해 보죠. 쓴소리 좀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범주를 잡범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 잡범이죠. 잡범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 뭐 아직도 뭐 민주주의, 뭐 단결, 진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강준혜 변호사께서 땡큐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써봤는데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1등 공신이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으로 나올지 뭐 출마 지금 하고 싶다는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신당을 하던지 간에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땡큐다. 약간 다른 방식의 땡큐를 소개했고 윤경호 소장님 마지막으로 역시 출마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결벽증이라는 게 아예 더러운 거는 뭐 그냥 손도 대지 않는 뭐 이런 거 보고 결벽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 결벽증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1심에 유죄 받았잖아요. 2심 지금 항소심도 뭐 유죄를 뭐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느냐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거든요. 믿는 분들이. 또 조국 사태라는 게 진보와 보수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양 진영으로 두 갈래로 나눠놨는데 또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얘기에 대해서 그런 나는 아예 더러운 거 손도 안 대는 거 아닙니다라는 그 얘기를 결국 강력하게 저는 출마하겠습니다. 그 말을 표현한 거라고 해석해야겠죠. 정태근 전 의원 이렇게 딱 한 15초 정도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진짜 정치판이라는 진흙탕에 들어갈 각오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진짜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나는 원래 정치를 하기 싫어했던 사람인데 없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예. 도와달라 아. 이런 뜻이라는 거죠. 도와달라. 애원을 하고 있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